안녕하세요. 돌아온 빅뉴스 시간입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요 며칠 뉴욕 증시가 연이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FOMC가 끝나자마자 이 연준 인사들이 자꾸만 매파적으로 발언들을 이어가면서 네. 추가적인 긴축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열렸잖아요. 네. 사실 그전에는 한 일정 기간 동안 연준 인사들이 대외적인 언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네. 이제 끝나면 이제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일단은 11월에 금리 인상이 한 번 정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각은 그래도 반이 안 되거든요, 확률이.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 휘발유 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유가 상승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연준 인사들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지금 이번만이 끝이 아니라 11월 끝이 아니라 내년에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이미 지난 주말에 2명이 나왔고요. 네. 이번 주에 주요 일정 같은 거 여러분 혹시 찾아보신 분 아마 관심이 너무 많을 텐데요. 제가 얼추 봐더라도 7, 8명 정도의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서 지금 연설을 하거나 기자 간담회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뭔가 조금 더 매파적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시장이 좋으면 목소리가 묻히겠죠.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그런 목소리가 더 크게 보도되거든요. 일단 지난 주말에 있었던 것이 메리 델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입니다. 이분은 지금은 의결권이 없어요. 투표권이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경고성 멘트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물가의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의 어떤 우리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내년에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라든가 다음에 말씀드렸던 미셸 보먼 연준 이사, 이분이 둘 다 여성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모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연준은 쉽게 해서 이거죠.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 네. 가장 무서운 얘기거든요. 결국 이들은 연준의 목표, 한국의 목표도 결국 똑같잖아요. 안정적인 물가를 관리하지 않은 것이 목표인데요. 이런 것들이 보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소위 호기시한 매파적 발언이 나왔고요. 이런 네. 것들이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최근에 물가 추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몇 군데 사이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자주 인용하는 것이 트루플레이션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들은 미국의 만여 개의 항목을 인공지능 매일매일 취합해서 매일매일 발표하거든요. 딱 현재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발표하는데 지금 많이 낮아졌다가 지금 2.5, 2.6, 2.7까지 갖고 있는데 이건 전적으로 유가에 따른 상승에 따른 요인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런 것들이 뭐로 나오냐면 10년물 금리,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금리뿐만 아니라 실제 더 중요한 것은 실질금리거든요. 네. 실질금리라는 건 물가를 고려한 실질금리인데 이게 적자 회사라든가 꿈의 성장주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많이 올라갔던 그때가 바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일 때예요. 실질금리 마이너스라는 건 아주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돈만 빌리면 물건값이 많이 오르고 부동산이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땡기면 되는 거가 실질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그렇지만 실질 금리가 지금 플러스 2%가 넘는데 2.1%인데 이거는 2009년의 최고치입니다. 이것은 물가보다 금리가 더 세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성장주나 적자 기업 이런 네. 것들이 특히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좀 뭔가 시장은 너무 적극적으로 보지 마시고 보수적이라든가 좀 방어적 주식을 비중을 좀 갖고 가시면서 시장의 어려움도 대비해야 될 시기가 딱 지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FOMC가 끝나자마자 매파적인 본색을 드러내는 연준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추가적인 긴축을 해야 된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 성장주나 뭔가 성장주 쪽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좀 더 가치주 그리고 좀 보수적인 방어적인 주식 비중을 늘리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빅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즘과 같은 이 하락장에서 경기 방어주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우리가 저희도 방어적 주식이다, 보수적 네. 주식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려면 뭐하러 주식 투자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통신주 사야 된다, 아니면 우리나라 자산주 사야 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주식하려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마 서영앤코도 지금 나이도 젊은데 창창한데 가치주, 방어적 주식 살라 그러면 딱 생각나는 주식 혹시 있으세요?
느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딱 제가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P&G라고 보시면 돼요. P&G. 아.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뭐 이런 것들, 은행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거야. 왜냐하면 그쵸. P&G 물론 회사는 150년이 됐고 배당을 준 것도 100년이 됐어요. 100년. 그리고 올려준 것도 50 몇 년 돼서 진짜 좋은 주식이지만 아 저거 갖고 뭐 하겠어? 내가 좀 젊은데 나 그냥 여전히 좀 성장주 이런 걸 사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로는 다 이해가 돼요. 어떤 보수적 주식, 방어 주식 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막상 주식으로 설명드리면 아 이거 뭐 되게 되겠냐. 그리고 담배 회사 이런 데 딱 해당되고 이런 거거든요. 담배 회사. 담배 회사 사겠어요? 담배 회사 잘 안 사죠, 사실. 아, 잘 안 산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담배를 매일매일 한 갑, 두 갑 피우는 분들도 안 사요. 아, 그거 되겠어 하고 네. 사는 거는 지금 적자라도 꿈의 성장주 이런 걸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제가 여태까지 현실적으로 보면 개별 주식보다는 ETF로 접근하는 게 전 상당히 더 말이 되고 또 편하다고 보고 있어요. 개별 한 주식, 두 네. 주식이 아니라 그런 걸 빡 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장주에 반대되는 게 가치주라는 것도 있겠고요. 가치주도보다도 또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약간 퀄러티 주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퀄러티라는 것이 보면 퀄러티의 반대는 퀀터티잖아요. 수량이 아니라 퀄러티는 뭔가 질이잖아요. 질. 네. 질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착한 학생, 좋은 학생 이런데 좋은 기업이에요. 퀄러티 기업은. 근데 퀄러티 기업이라는 게 상당히 말로만 드리면은 이게 상당히 좀 개념으로는 맞지만 뭔지 다들 각자의 좋은 기업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주가 많이 올라가는 게 좋은 기업일 수 있고 성장을 많이 하는 그쵸. 게 좋은 기업이 있는데 그래서 퀄러티 기업이라는 것은 개념적인 의미가 아니라 주시장에서 퀄러티 기업의 의미가 딱 정해져 있어요. 퀄러티 기업이라는 건 쉽게 해서 리턴이 좋은 거예요.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이 좋은 거. 대표적인 것이 ROE 같은 게 있고요. 네. 또 투하 자본 대비 이익이 좋은 거. ROIC 같은 게 있겠고요. 부채 비율이 낮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보이시겠고요. 현금 흐름이 주가 대비 좋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따져갖고 퀄러티 주식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물론 퀄러티 주식이랑은 일반적인 큰 틀에서 개념은 있지만 회사별로 자산 운용사별로 딱딱 정해놓은 개념들이 있고 네. 딱 그게 맞는 건데 그런 것들이 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상당히 받아들여져 있는 거죠. 특히 퀄러티 기업은 뭔가 리세션에 들어갔다거나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지금 인플레 때문에 걱정이 된다거나 시장이 다운될 때 이럴 때 버틸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퀄러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어떤 두 번째 항목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자주 이 코너에서 말씀드렸는데 합리적 가격의 성장 주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은 맞아. 성장하는 주식인데 가격 자체가 성장한 주식이지만 너무 비싸면 사기 싫잖아요. 그쵸. 딱 그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성장이라는 의미는 매출가액이 일정 수준 올라가는데 합리적 가격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익 대비 아니면 매출 대비, 순현금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 내지는 합리적 가격이 절대적으로 싸다기보다는 너무 비싸지 않은 것들을 하는 거죠. 딱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게 딱 이런 거라고 저 보고 있고요. 네. 많은 사람 진짜 얘기해 보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성장은 성장인데 너무 비싸지 않은 걸 찾아. 그게 바로 딱 합리적 가격 성장주. 영어로 보면 Growth at a Reasonable Price라고 하고 가프란 말을 쓰거든요. 네. 일반적 교과서도 많이 쓰는데 딱 그런 두 가지 ETF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하면서도 마음에 들고 특히 젊은 분들은 퀄러티 주식보다 두 번째 합리적 가격의 성장 주식에 저는 상당히 여러분들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보시면 퀄러티 주식의 대표 ETF는 QUAL이고요. 그리고 합리적 가격 성장 주식의 대표 ETF는 SPGP가 있겠고요. 화면에 보여드렸다시피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의 주요 종목들도 보여드리겠고요. 퀄러티 주식의 주요 종목도 화면에서 저희가 설명드리겠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너무 종목에 하면서 너무 일방적으로 성장주에 올인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있다 그러면 충분히 있다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들이 현금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런 앞으로는 퀄러티 주식이라든가 합리적 가격의 성장 주식도 여러분 해보시면 개별 주식이 쉽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9개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즘과 같은 하락장 속에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사실 가치주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성장주 위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퀄리티 기업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주제로요. 유가를 얘기해 봐야겠는데요. 유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요즘
15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주요 IB들에서 100달러까지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왜냐하면 90달러 초반, 그리고 브렌트유는 93달러, 94달러 수준인데요. 이번에 JP모건도 요번에 기본은 100달러는 기본으로 간다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런 추세가 석유의 공급망에 좀 위축되고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투자 개발한 것이 유지 보수한 게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보면 흔히 해서 슈퍼 사이클이 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슈퍼 사이클이 올라타면 브렌트 기준을 보면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는 무시무시한 전망을 했어요. 이 150달러가 더 중요하고 100달러도 중요한데 문제는 이런 추세가 계속 갔을 경우에 시장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시장에 부담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휘발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휘발유로 1,300원, 1,400원, 1,500원대라고 만약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소비, 여행, 운전에 대한 소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멀리 가서 양해에 가서 놀러 갈 수도 있고 말리포 가서 놀 수도 있잖아요. 운전하고 쉽게 데이트도 갈 수 있고 해운대도 다 갈 수 있는데 딱 지금 휘발유 때가 지금 서울의 평균이 1,850원 이렇게 때 찍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 강남에 몇 군데 가보니까 2,050원이고 쫙 눈을 봤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분들이 휘발유 넣을 때 약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소비가 위축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의외로 맥주 회사의 주가가 떨어졌고요. 맥도날드도 떨어지고 예를 들어 마시고 먹는 펩시콜라도 떨어졌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하는 예를 들어 몬스터 베브리지 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같이 놀러 갔을 경우에 많이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놀러 가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런 것들이 상관관계 높게 나왔다는 걸 제가 한번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는 게 절대 좋지 않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더군다나 지난 주말에 뭐가 있었냐면 러시아에서 물론 말로는 이렇습니다. 외부 요인이 아니라 자국 내에 지금 경유값이 너무 올라가서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기네 봤을 때 일시적으로 해외 수출을 금지했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받아들인 서방의 언론이나 서방의 전문가들은 저게 말이 일시적이지만 기한을 안정했기 때문에 무기한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게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처음에 했을 때 밀 수출 이런 것 때문에 머리가 아팠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또 이런 원유를 건드린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지금 생산도 자기네가 줄여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이런 유가를 갖고 원유를 갖고 전 세계에 또 무기화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얼마나 지속될지 우리가 함부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에너지 관련 ETF로 얘기하는 XLE가 있는데요. 이게 은근히 다시 사상 최고 수준에 다시 왔어요. 문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에너지 관련 업종을 많이 안 갖고 있고 투자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물론 S&P 500의 비중은 5% 남짓이 때문에 크진 않지만 특히 문제는 다른 업종이나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익숙히 아는 브랜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브랜드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주유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쉽지도 않고. 그리고 워낙 상품의 가격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종목하기가 쉽지 않고 그 안에 분류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개별 주식으로 이런 에너지 관련 주식 하는 건 현실적으로 보통 분들이 쉽지 않고 저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다른 주식을 보다는 XLE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5에서 10%, 15% 정도 한번 비중을 갖고 한번 장기적으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최근 이런 유가 상승에 대비하는 하나의 방어적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XLE까지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유가 상승세에 관련해서 JP모건에서 브렌트유가 150달러까지도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가 했고요. 또 앞으로 에너지 업종이 많이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에 투자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잘 떠오르지가 않죠. 네. 그래서 에너지 업종 ETF XLE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빅뉴스도 확인을 해볼게요. IPO 시장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큰 기업들, 큰 IPO가 2개가 있었죠. 사실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아미 상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인스타카트 또 그 이후로도 몇몇 기업들이 또 상장을 했어요. 네. 그런데 성공적으로 상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는 사실 주가 추이가 다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열기가 식어가는 거 아닌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한 3주 전부터 이쪽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네. 저희가 본방송 해드렸고, 이 월가 어제에서 코너에서 많이 드렸던 이유가 이게 저희가 방송 보시는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이 미국 주식 오랫동안 하셨으면 아무 문제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드릴 필요가 없겠는데 대부분 어떤 경우에도 초보고 한국 주식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한국 주식 하셨던 분이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거의 위험이 없이 그냥 친구 따라가는 가장 쉬운 거가 IPO에 투자하는 거예요. IPO는 사기만 하면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엄청 높지만 사기만 하면 따따상이 간다고도 많이들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미국의 IPO에도 관심이 많고 그런 짓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ARM 얘기 암 할 때도 그리고 저희가 인스타카트 할 때도 이거 고평가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 의견보다는 많은 월가의 시각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높다. 근데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종목을 얘기할 때 보면 한국 주식은 저희 방송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면 특정 전문가나 증권사가 나와갖고 직원들이 얘기할 때 보면 ARM 주식이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얘기하죠. 실적 몇 % 늘어난다는 얘기는 거의 안 해요. 그거 왜냐하면 그런 수치가 없고 그런 뉴스에 따라서 테마로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은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할 때는 숫자를 진짜 명확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ARM 얘기했을 때 ARM 첫 번째 가격이 나왔을 때 얘기했던 거가 지금 PSR 기준으로 보면 매출 대비 가격으로 보면 엔비디아보다 2배 이상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세요? 인스타카트 할 때 보면 네. TSR이요. 그러니까 매출 대비 몇 배? 특히 IPO는 그런 걸 보셔야 되겠는데요. 우보보다 한 2배 이상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비싸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상했던 분들은 지금 첫날 사신 분, 그런 상당히 곤혹스러운 시점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개의 주가만 먼저 보여드리거든요. 네. ARM과 그리고 인스타카트의 주가가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얼마만큼 떨어졌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 이 흐름 자체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 회사는 그나마 흑자 회사이기 때문에 해볼만 하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초반에 IPO 때 첫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마침 ARM은요. 지금 서너 군데가 벌써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요. 중립 의견이 꽤 많고 예를 들어 매도 의견까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번스타인은 매도 의견은 $46, 서스키아는 $48의 중립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레본 같은 경우도 중립에 $50, 니덤도 중립에 목표 주가가 아예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서스키아나는 지금 현재 시장에 되는 기대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상당 기간 받기 어렵다, 상당 기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인스타카트도 BTIG나 니덤에서 투자 의견 중립을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에 나올 것도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이 버켄스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시죠? 네. 그 샌드리거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장을 곧 할 건데 그것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베런스가 지난 주말 특집 기사를 냈는데 제목에 좀 모든 게 다 써 있다고 보고 있어요. IPO 시장이 분명히 돌아오고 있다. 네. 얘기죠. 그렇지만 왜 투자자들이 think twice를 하죠. 뭐 하기 전에 점핑인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시라 얘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겠고요. 남들보다 한 발짝 늦게 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살 기회는 언제라도 준다. 너무 흥분해서 서둘러서 결정했을 경우에 인생에서 실패하거나 후회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죠. 이거는 인생살이 똑같거든요. 네. 마지막이라고 할 때 해보면 항상 실수합니다. 지금 빨리 해야 된다는 거. 저는 오히려 그러면 빨리 결정해야 된다면 결정 안 하거든요. 전 성격이. 그래서 너무 그럴 때 흥분하지 마시고 항상 기회를 주더라. 뭐든지 이렇게 좀 여유 갖고 한국 주식이건 미국 주식이건 이런 한 여유를 갖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명심해야 하는 것. 너무 서두르지 말고 투자하기 전에 2번 생각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빅뉴스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빠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